네, 정치권 이슈 다루는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이 대표 지금 회복이 거의 일주일 피격당한 지 일주일 다 됐는데 회복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혈관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퇴원 여부와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보고를 받고 있다거나 조속한 당무 복귀 의사를 밝힌 점도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상희 교수님, 근데 네. 이재명 대표 회복과는 별개로요. 이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이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게 점점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끝나지가 않네요. 지역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지역에서 성명문을 냈어요. 일단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보다 인력이 부산대병원이 더 우수하고 시설도 우수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서울대, 부산대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부산, 서울, 전북 의사회에서는 지역 의료의 무시, 의료 전달 체계 짓밟았다. 그리고 경남 의사회에서는 의료 헬기 닥터 쇼핑용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광주 의사회에서는 지역 공공의대 입법 등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추진한다. 대전시 의사회에서는 지역 의사제를 외치고서는 지방 의료를 무시한 모순적 행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전국의 여러 의사회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영주 부대변인, 네. 상급 종합병원인 이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헬기 이송 자체가 사실 그 전에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처음이라서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이송해야 했다면 지상에 이제 구급차를 했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인데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고발까지 할 사태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하거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네. 이걸 무슨 그 야당 대표가 정말 불의의 피습을 당해서 거의 암살을 당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지금 병실에서 민중한 상태고 면회도 안 된 상황인데 네. 그런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수습보다 무슨 헬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 저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던 말이 맞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국가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다. 그리고 사람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헬기 이송 부분에 있어서 하는 특혜십이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지방의료 활성화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이 정말 야당 대표가 암살 시도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고 헬기의 특혜냐 아니냐. 이거는 좀 본질과 너무 동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이 점을 조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이송이요,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왔던 공공의료 정책과 좀 상반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관련해서 공약을 낸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공약문을 발표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김재섭 위원장님, 네. 일단은 그리고 이 정청래 의원이 네. 당시 이제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후유증 고려해서 이제 수술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지역 의료 비하 이런 게 아니냐 논란에 좀 기름 부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비상응급 시에만 하는 데다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응급 상황은 아닌 것이었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또 발목을 잡다 보니까 이 논란이 더 커졌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나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들이 사실 이 논란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것이 의전 논란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피습한 그 사람의 당적이 어딘가로 좀 논의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 네. 의사회에서는 업무 방해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회 측에서는 어떤 응급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응급 의료 체계에 원래 전달 시스템이 있고 어떤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질 상당히 높은데 요즘 이와 관련된 사실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지금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전원을 요구한다거나 응급실에서 지금 응급한 순서대로 위중한 환자 순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나를 먼저 치료해달라 내지는 우리 가족을 먼저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소송이 환자와 병원 간에 발생하는 일도 있어 왔거든요. 이런 점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와중에 특히 지역과 서울 간의 어떤 의료 불균형 문제 역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을 좀 촉진시키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지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의료진들의 노력이 혹시라도 폄하된다거나 어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장갈 기자 그리고 이 대표 측은 이제 가족의 이송 요청이 있었고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었는데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거를 두고서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족의 간호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전원을 요청한 게 이게 정말 위법이냐, 윤리적으로 틀린 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서영주 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 네. 제1야당 대표는 의전 서열상 총리급이다. 네. 특혜 시비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홍준표 네, 대구시장. 홍준표 대변인 설명해 주셨죠 아까. 네, 그다음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지역 의료에서 서울로 자꾸 오려고 하는 것들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제 일야당 대표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송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응급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이 응급처치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응급처치가 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산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서울대 쪽으로 옮기는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가족들은 지근거리에서 좀 간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된다. 부산대가 지금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부산대가 치료를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 가서 수술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위중한 상태로 넘어가서 지금 일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나름대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동체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를 가지고 서울대, 부산대, 지방의사회가 지방의료를 홀대한다. 근데 지방의료가 국가정책입니다. 야당 대표가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헬기로 이송됐다고 해서 지방의료를 홀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약속이고 국가 정책으로서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게 헬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속보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일단은 경찰이 이재명 습격범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여부는 검찰과 협의를 하겠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자세히 더 들어온 소식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보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대해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내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이 혐의 자체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 범위는 이름, 나이, 얼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적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습격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네. 공개 여부는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당에서도 당원 명부를 공개를 하는 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그럼 경찰은 왜 양당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이 당원 명부를 수사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당적과 관련해서 이 피의자의 진술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식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의 이런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를 조사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겁니다. 네. 어쨌든 당적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당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지금 예를 들어 범행 동기라든가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전반적인 의혹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조사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임지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정당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런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경찰 내부에서는 또 당적을 밝히지 않고서 이거 범행 동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골치다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피습 당시에 이제 지지자인 것처럼 하고 접근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미 한번 당적이 어디냐가 논란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또 과거에는 어떤 당적을 갖고 있었고 현재는 어디였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정당법에 보면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실제로 뭐 처벌 사례라던가 판례로서 어떤 확정된 것을 찾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 많이 활용이 된다거나 실제로 거의 사문화된 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맞고요. 이에 맞서서 지금 이 정당을 공개해야 된다고 찬성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당연히 지적할 수 있겠고, 네.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결국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뭐 당원 명부 같은 것도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부분을 보면은 사실 당적 확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비공개로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찬성 입장도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적이 어디였는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좀 더 동기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조사가 좀 완성된 후에 나중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현 상태에서 섣불리 공개했다가 또 다른 추측이나 그런 의심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일단은 보면은 언론 보도의 상으로는 네. 이 습격범이 과거에는 국민의힘 당적이었고 현재는 민주당 당원은 맞다라고 일단 뭐 인터뷰나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경찰 뭐 비공개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일단은 정당법에 규정된 대로 이 수사 중에 알게 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심의 영역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강제로 대중께 공개하는 것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야 뭐 알 권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일반적인 수사에서도 어떤 정치 성향이 드러났는데요. 때로는 뭐 정당 가입 여부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한 나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의 그 당적이 국민의힘이면 어떻게 되고 민주당이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출신의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구나. 여기서 끝이 날 거고요. 국민의힘 출신, 이건 혹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극단의 정치 상황에서 극단적인 행동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끝인 거거든요. 전혀 어떤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양극단화된 정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것을 더 가속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그다음에 이 법상의 고려들을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희 교수님, 네. 이 피의자 김 씨 수사에는요 프로파일러가 일단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김 씨의 어떤 전반적인 심리 상태 파악하기 해서 범행 동기 연결짓는 과정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적이 비공개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 병행 동기도 알 수가 없고, 지금 변명문이라는 것의 내용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예. 다소 현학적이고 좀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더 확대 양산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의 핵심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런 음모론이 퍼지면 이제 불안하게 됩니다. 또 불안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확한 범행 원인이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하니까 이제 프로파일러가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프로파일러는 이 피의자와 대화를 하고 또 그의 행동을 분석하고 또 심리 검사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이제 찾아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고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벗겨내는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가 진실이냐를 밝혀내게 됨으로써 팩트를 찾게 되고 그래야 이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훨씬 더 편안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과정일 겁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 범행 전날에 피의자 김 씨를 태워준 외제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말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네. 이건 뭐 처음 만난 뭐 같은 당원 사람이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네. 또 방금 속보를 보면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일단 그러면 단독 범행으로 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어떤 공범이 있다거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일날 그리고 전날 이제 행적을 보면은 1월 1일 새해 그러니까 피습 사건 하루 전날도 굉장히 바삐 움직였잖아요. 이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계획 범죄였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원래 거주지는 충남 아산입니다. 네. 그런데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울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동한 이후에요. 지금 이 피습 장소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사실 충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에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은데 이때 이 부산역에서 이 모텔까지 태워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냥 지지자였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지자가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리에 어둡고 하다 보니까 차를 태워줬다. 그러니까 차를 그냥 얻어 타고 간 것이다. 이렇게까지 조사 결과로는 확인이 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조사로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제로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이 차를 태워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박상희 교수님 그리고 한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요. 이 김 씨하고 같은 이름으로 이 대표를 비방하는 글이 좀 꽤 올라와서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 외에 몇 분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20회 이상 남겼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총선에 이기려면 이재명 낙선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쓴 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